안녕하세요, 멘탈 천국입니다. 무조건 영화만 보던 저에게 처음으로 직접 선택해서 재밌게 봤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엄브렐러 아카데미인데요. 7월 31일에 시즌2가 올라온 동시에 해외에서 극찬을 받은 작품이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엄브렐러 아카데미의 시즌1과 2를 비교하여 발생한 심리 변화에 대해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영상은 스포일러가 정말 많으니 드라마를 먼저 보고 오시는 걸 강력 추천드리며 모두 주관적인 추측이니 깊게 담아주실 필요 없다는 점도 기억하시고 질감해주시기 바랍니다. 엄브렐러 아카데미의 형제들은 지구 종말을 막지 못했고 파이브의 제안으로 모두 과거로 돌아가게 되지만 파이브의 실수로 인해 이들은 각각 60년, 61년, 62년, 63년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먼저 가장 과거로 돌아온 클라우스와 벤에 대해 말해봅시다. 클라우스는 시즌2에 들어서자마자 온갖 거지 행세를 다 하고 다닙니다. 그래도 재벌의 아들이었으니 그마저도 화려하게 장식하는 모습이 눈에 확 들어오죠. 그러다가 우연히 부자처럼 보이는 한 여성의 도움에 힘입어 사이비 종교를 만들게 되고 꽤나 파란만장한 생활을 즐기는 것으로 보이나 남매들이 모두 모인 1963년쯤에 불같은 신도들의 진절머리가 난 클라우스는 결국 빤스런을 쳐버립니다. 벤의 경우에는 시즌1에서 클라우스에게 끌려다니는 이미지를 벗어나 좀 더 날카롭고 독립적인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이전보다 클라우스에게 확실한 일침을 날리고 때로는 갑과 을로 만들어버리는 등 여전히 비중 있는 캐릭터는 아니었지만 9화에서 반야의 폭주를 막는 모습을 통해 세계 멸망 루트를 막는 데 큰 도움을 주며 자신의 영혼을 희생해서 반야와 세계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벤이 떠나기 직전 클라우스에게 전달해달라는 이 한마디는 바로 빛으로 걸어가기가 무서웠어였죠. 10화 초반에서 벤의 장례식 씬이 등장하는데 이때 클라우스가 몰래 능력을 사용해서 빛을 따라 걸어가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보너스 삶을 살게 된 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벤이 지금까지 스스로 빛을 따라 걸어가지 않았던 이유는 클라우스가 아무 때나 가도 상관없다는 말에 혹해서 그동안 이렇게 지내왔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빛으로 가기가 무서웠어 라는 대사의 의미는 너 때문에 못 떠나고 있던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겠죠. 클라우스도 그렇듯이 그동안 본인이 걱정돼서 못 떠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에 빠진 인물임이 드러납니다. 아마도 클라우스는 어릴 적 엄브렐라 아카데미를 탈퇴하면서부터 아버지가 시행했던 능력 각성 고문에 의한 트라우마를 씻어내기 위해 마약과 술을 했고 그 과정을 수없이 봐온 벤은 더욱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벤의 계속되는 잔소리가 오갔지만 그럼에도 떠나지 않는 모습을 눈치챈 클라우스는 자신이 걱정돼서 하는 소리인데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에 안타까워하는 벤이 불쌍해서 더 삐딱하고 망가지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벤이 스스로 떠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조심스레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것이 생활 습관화되면서 모든 걸 자포자기한 채로 벤과 함께 다니게 되었겠죠. 그런 의미에서 9화, 10화에서 클라우스와 벤의 사이가 단 몇 분 만의 장면만으로 더 슬퍼지고 감동적으로 변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클라우스가 짜증나게 했던 모든 행동들이 어느 정도 설명되고 두 캐릭터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클라우스가 잘못을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시 원래 세계로 돌아왔을 때 시간선이 꼬여서 아버지와 벤이 살아있는 스페로 아카데미로 돌아가게 되고 이때 넘버1으로 추측되는 충격적인 벤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 이것은 레지널드 하그리브스 부분에서 얘기해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61년으로 던져진 앨리슨입니다. 시즌1에서 반야에 의해 목소리를 낼 수 없어진 앨리슨은 한창 인종차별이 심했던 시기로 던져졌기 때문에 그야말로 최악 중에 최악인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백인 양아치들에 의해 쫓기다가 흑인들을 위한 여성 전용 미용실에 들어가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그런데 이 장소는 흑인 인권운동가 레이먼드의 비밀 소집 장소였고 우연히 앨리슨과 눈이 맞았던 둘은 결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앨리스는 시즌1에서 행동했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극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앨리스는 지속적으로 루스와 썸을 타는 관계였지만 발전하기도 전에 엄브렐라 아카데미를 탈퇴했고 루서는 계속 남아있기로 결정해서 러브라인이 틀어졌죠. 하지만 재소집 이후 시즌1 6화에서 지구 멸망을 무시하고 루서와 함께 사랑의 높이를 떠나는 모습을 보아 이혼한 남편과 자식들이 있음에도 진정한 사랑이 고이 잠들어 있음이 드러납니다. 사실 그것마저도 파이브의 적절한 대처로 또 틀어졌지만요. 아무튼 마음이 명확한 건 확실하단 겁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서로 썸 타는 루서가 있음에도 당장 혼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지할 사람이 필요했던 앨리스는 레이먼드와 결혼했고 시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사랑의 힘으로 잘 버텨내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이 상황 자체를 놓고 바라봤을 때 보면 앨리스는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있음이 보여집니다. 먼저 그 첫 번째는 결혼 생활인데요. 시즌 1에서 앨리스는 자신의 최면 능력 때문에 결혼 생활이 극단적으로 안 좋아졌죠. 단순히 딸에게만 능력을 사용한 것으로 등장하지만 과거 회상해봤을 때 자신의 사랑하라고 최면을 걸은 듯한 모습을 보이죠. 이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앨리스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본인의 힘으로 업적을 달성하는 모습을 띱니다. 시즌2 6화에서 레이먼드에게 본인의 실체를 전부 밝히고 능력까지 증명시키며 행복한 쇼핑을 즐겼으나 사건이 있었던 카페에 다시 들어가서 최면 능력으로 심각한 화상을 일으킨 것을 본 레이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앨리슨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시즌 1과는 다르게 그녀는 당당하게 아니라고 대답하는 모습으로 거짓되고 지배적인 길을 걸을 수도 있는 앨리스는 더욱 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경찰들의 무자비한 폭력을 막기 위해 능력을 쓰긴 했지만 자발적으로 벌인 문제로 시작한 것이 아니니까 아예 다른 상황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의 흐름을 암묵적으로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인권운동, 현재 수십 년이 지나서도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앨리스는 어느 정도 미래를 알고 있음에도 인권운동에 큰 기여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단순히 남편이 인권운동가이기 때문이라고 포장할 수도 있지만 인종차별을 몸소 겪었다는 점에서 동기부여가 충분했고 이것은 첫 번째에서 말했던 진실된 모습도 큰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솔직히 연예인 시절 때도 겪었을 인종차별이지만 당시 상태가 더욱 안 좋았던 시기에서 위기를 몸소 겪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시즌2의 전체적인 배경이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시기라서 인종차별의 역사적인 각색 스토리에 자연스럽게 녹아내린 앨리슨 파트가 초반에 꽤나 인상적으로 다가왔다고 봅니다. 다음은 1962년으로 던져진 루서입니다. 루서는 아버지의 명령으로 혼자 위험한 사건에 투입되었다가 죽기 직전의 상황에 몰리고 포고의 피를 기반으로 만든 특수 혈청으로 목숨을 건지지만 괴물같이 거대해지고 털이 북실해지며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정신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임무를 명목으로 4년간 달에 보내버린 사실을 알게 되어 특히나 방황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버지를 가장 신뢰했던 만큼 배신감도 상당했을 루서이지만 시즌2에서는 완벽하게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시즌1에서 넘버1이라는 코드명의 자부심을 가지고 리더의 행세를 보였지만 아버지와 똑같이 반야를 가둬버리고 아버지에게 배신감까지 느끼며 확실하게 감성적인 쪼다가 되어버렸죠. 이 때문에 아버지를 그토록 미워하는 디고아는 다른 인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루서는 아버지의 기대치에 부응해야 한다는 스스로에게 강압적이고 암묵적인 리더였고 디에고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을 뿐인 거죠. 때문에 루서는 수동적인 인물이 되어버린 비운의 캐릭터 중 하나일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방황하던 루서는 자신의 정신적으로 지탱해줄 아버지를 다시 찾아갑니다. 하지만 대차게 까이면서 상처만 더 받을 뿐이었죠. 그렇게 보스 조직의 보디가드로 들어가며 새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주먹질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앨리슨의 결혼 소식에 충격에 빠져 결국 조직에서 쫓겨나게 되죠. 솔직히 말해서 루서는 딱히 정확히 큰 일을 해결한 게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만 시즌1에서 스스로에게 강력한 압박을 불어넣는 모습이 많이 회복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시즌2 9화에서 암살자 시절 파이브에게 요리조리 설득당할 때 어린이 파이브가 일침을 알려줍니다. I know your feeble mind only responds to age and authority, so listen very closely. Yet again, you are experiencing daddy issues. This time with your own brother, which honestly is making me a bit crazy. 당장은 납득 못하지만 총구를 누구에게 겨눠야 할지 고민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판단을 해줘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의지박약이란 뜻은 이런 뜻입니다. 아마 이후부터는 루서 스스로 가족 간의 애정에 더 힘을 쏟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Well, thank you for coming. I've seen about enough. Look at what you did to me. Look at it. 아니 진짜
루서는 눈치 빵점인 거 이용해서 개그캐로 만든 게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회복한 모습에다 띨띨하지만 예전보다는 행복해 보이고, 결론적으로 루서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대들었다는 점에서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호감형 이미지로 전환해서 다행입니다. 이제 63년으로 던져진 디에고, 바냐, 파이브인데요. 순서상 디에고를 먼저 하려 했으나 스토리 정례상 바냐부터 하는 게 낫겠네요. 바냐는 시즌 1 10화에서 종말을 일으킨 후 기억을 잃은 채 1963년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후 괴로워하며 도시를 돌아다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이후 자신의 친가족의 집에 얹혀 살게 되고 루서와 파이브랑 만나며 기억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모든 기억이 돌아오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파이브는 침묵했고, 루서가 이 사실을 알리자 괴로워합니다. 허나 말 그대로 모든 기억이 돌아온 게 아니고 자신이 이랬다는 설명만 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초조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럼에도 남매들은 이전처럼 구박하지 않기에 좀 더 활발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이전처럼 구박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냐가 폭탄이 되는 걸 막기 위함도 있겠지만, 남매들이 시즌 1에서 했던 행동들을 생각해보면 아직까지도 구박할 이유는 없고 그리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도 잘 된 거죠. 이후로 이렇다 할 상황은 없었지만 FBI가 바냐를 러시아 스파인 줄 알고 납치해서 고문을 하게 되는데, 이때 FBI는 바냐에게 지각, 정서, 기억, 시간 경험을 강력하게 왜곡한다는 LSD를 투약해서 환각을 보여준 뒤 정체를 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이것은 바냐의 기억을 되찾게 해주는 발판으로 적용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바냐가 기억을 잃은 원인은 시즌 1 10화에서 폭주하던 능력이 잠재의식 속에서 자신의 괴로웠던 기억을 스스로 봉인해버린 것으로 드러납니다. 동시에 전기 고문에 의해 몸이 폭주를 해버리며 시즌 2 종말의 원인이 바냐였음이 드러나죠. 하지만 디에고의 정보 수집과 벤의 희생으로 인해 종말을 막았고, 남매들이 바냐가 저지른 일을 알면서도 구해주러 왔다는 점에서 자신의 두려운 모습을 극복하고 능력을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각성의 계기가 되어줍니다. Getting cold. I don't want it. I know you don't want it. But you can't pretend it doesn't exist. I'm not pretending. Of course you are. Choose to live in a fantasy, a land of make-believe where you don't have to face up to who you really are. Rather than face the complexities of your own existence, you choose to hide inside someone else's. A silly life on a silly farm.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되고 시시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소식에 황급히 형제에게 달려가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 장면은 약간 벤이 설득한 말이 진짜인지 떠보기 위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개인적인 일이니 안 도와줘도 이해하는 입장으로 떠나려 했지만 형제들은 요청에 응하죠. Anyone makes a fat joke and I'm out of here. 지금 이 장면에서 바냐의 입꼬리를 보아하니 진심 어린 감정에서 튀어나오는 웃음인 게 확실해지네요. 평생을 따돌림 당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자신이 잘못 대처한 부분이지만 동성의 길로 고집하여 남편을 죽이기도 하고 고문까지 당하면서 억지로 기억을 되찾게 만드는 등 아무것도 모른 채 마음고생 심했을 바냐에게 소심하게 응원의 메시지를 던져봅니다. 자, 다음은 같은 해에 떨어진 디에고입니다. 디에고는 모든 인물들 중에서 아버지를 가장 원망하는 인물이고, 그 이유는 루서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랑을 온전하게 받고 자라지 못한 콤플렉스 때문에 가장 심한 애정결핍을 보여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 엄마인 그레이스를 남들보다 더 어머니처럼 따르는 모습 때문에 아버지를 존경하던 루서와 자주 대립하는 관계가 되었죠. 이러한 점 때문에 디에고는 아버지를 악질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디에고가 과거에 도착하자마자 취했던 행동은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을 저지하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일을 떠벌리고 다닌다면 역시나 정신병자 취급의 부여가 있겠죠. 그렇게 공을 인정받으려는 애정결핍 심리 증상 때문에 정신병원에서는 영웅 콤플렉스로 단정짓습니다. 실제로 이게 맞는 것 같은 게 아버지의 뜻에 의해 엄브렐라 아카데미를 나와서도 히어로와 밀접한 경찰에 지원하지만 자신의 신념과 맞지 않아 결국 불법 자경단 활동을 취하는 것을 보면 영웅 콤플렉스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영웅 심리는 가득해도 머리가 잘 안 굴러가는 디에고였지만 일처리는 가능한 정상적으로 처리해준 덕분에 라일라와 파이브의 3자 대면으로 이어지며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즌 1에서 전 여친으로 등장했던 유도라 형사는 모든 것에 긍정적인 가능성을 받고 디에고가 최대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도록 이끌어주지만 디에고는 영웅주의 심리에 못 이겨 본능적으로 행동한 탓에 유도라 형사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나 시즌2에서는 본인이 라일라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서로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10화에서 라일라의 도주를 막으려던 루소를 막으며 사랑 스토리가 막을 내립니다. 주관적으로 비중이 많았던 만큼 아쉬웠던 게 단순히 영웅주의 심리에 대한 대처들에 대해 스스로 만족하고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는 것에서 마무리된 게 좀 아쉽긴 하더군요. 여튼 이렇게 해서 디에고까지는 마무리하고 Diego. Oh, who's Diego? Imagine Batman, then aim lower. 1963년 디에고와 바냐의 등장 이후 핵전쟁이 발생하는 시기에 도착한 파이브는 차차의 도움으로 다시 한번 지구 종말 카운트다운을 세야 하는 상황에 치닫습니다. 형제들 중 58세로 가장 연장자고 두뇌의 전이 빨라 지능적이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제대로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을 테니 저돌적인 성격과 저조한 공감 능력을 보유한 유사 사이코패스의 톡톡 튀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종말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파이브가 가장 먼저 한 것은 가족들을 모아 종말을 막으려는 굳건한 의지를 보이면서 혼자라는 것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이러한 경험 때문에 형제들을 더욱 지키려는 본성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만 형제들의 상태가 이 모양 이 꼴이니 혼자서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자기주도적인 성향이 더욱 잘 드러나게 되죠. 이러한 모습은 각각 7화, 9화에서 잘 드러나는데요. 다만 파이브가 등장하는 시스틸러급의 장면들은 종말에 막고 가족을 지키려는 속마음 때문에 소시오패스적인 모습과 남들과는 격이 다른 고통을 안고 사는 모습으로 대조됩니다. 그렇게 여러 사건들이 파이브의 몸을 관통했지만 그에게 심리적으로 특별한 변화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면에서 유능한 인물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변화를 쉽게 찾는다면 그것도 바보같은 짓이겠죠. 하지만 파이브가 왜 이런 행동을 앞장서서 해결하려고 하냐 묻는다면 앞서 말한 가족 때문입니다. 사실 파이브의 겉모습만 봐서는 가족에 대한 애정이 없었다면 지구 종말 다 개나 줘버려 하고 떠날 캐릭터잖아요. 파이브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족의 재회와 동시에 다같이 행복하게 지내는 삶을 꿈꾸고 있을 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즌2를 만족스럽게 마무리 짓나 싶었지만 결정적으로 발생한 여러 사건들에 의해 미래가 바뀌어버리게 되고 아버지와 벤이 살아있는 스페로 아카데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시즌3에서도 파이브가 한 번 더 고생해줘야겠네요. It was a simple task. All we had to do was be here. Didn't have to fight a giant sea monster, no. An army of mutants, 9. I can't believe this. It was handed to us on a silver platter, and we just blew our chance to save the world. God damn it. Shit. Ah! We were that close. 마지막으로 시즌2에서 핵심 인물로 비중이 드러난 엄브렐라 아카데미의 창시자 레지널드 하그리브스입니다. 우선 시즌1을 가볍게 기억하신다면 놓치셨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레지널드의 정체죠. 시즌1 10화 극초반의 장면을 추측해본다면 카메라가 그의 집안에서 밖으로 천천히 클로즈업 되는데 신비한 과학기술과 배경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레지널드 하그리브스는 외계인이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팬들의 추측에도 대답하듯 시즌2 9화에서 레지널드의 뒷모습이 공개되면서 외계인인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대통령을 암살하는 계획을 세웠던 조직들에게 외계 로켓 기술까지 전수했음에도 결국 이기심에 본인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연을 끊으려 하지만 기술을 계속 제공하라는 협박에 분노하며 결국 조직을 학살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시즌2 5화에서 포고와 로켓 기술에 대한 등장까지 나오면서 시즌1에서 설명되지 않았던 근본적인 떡밥들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떡밥의 해소는 또 다른 의문이 나왔죠.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시즌2의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의문일 것입니다. 우선 그 시작은 당연히 형제들이 과거를 헤집고 다녔다는 게 근본적인 이유일 테지만 좀 더 엄밀히 따지자면 레지널드 입장에서 아직 낳지도 입양하지도 않는 아들딸들이 대거 몰려와서 미래에서 왔고요, 당신의 자식들입니다 라는 허무맹랑한 소리가 그 시작일 것입니다. 게다가 본인의 대통령 암살 계획과 우주기지와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다는 점에서 레지널드는 이미 더욱 경계하고 있을 입장인데 첫 가족 모임인 시즌2 6화에서 내가 이러려고 입양했을까 자괴감 들고 괴로워 할 만한 행동들만 보여주는 바람에 미운정이란 미운정은 쏙쏙 바뀌었을 테고 결정적으로 가족 모임 직후에 디에고가 어머니 그레이스에게 레지널드를 의심하라는 얘기를 해줬고 이 때문에 그레이스는 더 이상 레지널드를 믿지 못하게 되며 그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미래의 자식들이라며 갑작스레 찾아온 형제들이 삶의 낙이었던 사랑을 갈라지게 만든 것이죠. 이것은 레지널드의 흑화가 진행되는 계기일 것이며 이후로 입양할 자식들의 인물 혹은 넘버의 표시를 다르게 하게 되고 스페로 아카데미가 창설하게 된 것이겠죠.
그 중에서 아버지에게 반항했던 사람이 없었다면, 또 죽은 사람이 없었다면 스페로우 아카데미는 해체될 일이 없을 테고, 또 해체될 일이 없다면 레지널드는 죽음을 맞이할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You're alive. Why shouldn't I be? Yeah. Yeah, you're right. I'm just happy that we're home. 원래 시간선에서는 불로도 형제들이 무시를 하니까 본인의 죽음을 통해 억지로 재소집시키는 게 목적이었으니 더 그러하겠죠. 게다가 충격적이게도 진작에 죽었던 벤이 추측상 넘버1의 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이들이 돌아오자마자 레지널드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언젠간 자네들이 나타날 줄 알았지 라는 의미심장한 말까지 덧붙여보면 시즌3에서 벌어질 이야기의 기반은 우주 평행 이론에 있을 것입니다. 시즌1 기준으로 지구 종말 다음 날로 이동되었으니 새로 선발된 커미션 임원들이 종말의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닌 이상 평행 우주로 이동되었다는 추측이 생깁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는데요. 커미션에서 평행 우주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과거를 헤집고 다닌 형제들에 의해 흑화한 레지널드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행 우주는 조금 뜬금없는 소리이긴 하지만 스토리의 기반이 시간여행인 것을 감안하면 둘 다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다른 드라마처럼 시리즈가 괴랄하게 늘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후자에 한 표를 걸어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정상적인 완성도로 시즌3가 완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남기며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Get up. We're going. Where? Save the world. Oh, is that all? 네, 이전에 스티븐 유니버스 애니메이션 심리변환 분석 영상을 만든 이후로 이런 장편 영상을 또 만들게 될지 저도 몰랐으나 어찌저찌 해서 결국 만들게 됐네요. 이런 손톱만큼 작은 유튜브에 얼마나 관심을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반응이 좋다면 언젠가는 다시 이러한 컨텐츠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당장 뻥에 취해 있을 때 자료 수집하고 대본 쓰고 하는 과정들이 정말 즐거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자체는 저의 주관적인 의견들일 뿐이니 피드백이나 자신만의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점에서 바라보는 건 언제나 즐거운 일이니까요. 그렇다고 악플 달지만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상으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엄브렐라 아카데미 시즌2 심리변화 분석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바이바이.